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 더 저는 유승진입니다. 매일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알찬 지식 챙겨가 보실까요? 먼저 오늘 벌어진 이슈를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대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축구협회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는데 관련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7월이죠.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이 홍명보 감독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자 축구협회에 대한 사상 첫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이 감사의 중간 발표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감독 선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체부 감사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홍 감독을 선임하면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적으로 감독 후보를 추천했고요. 또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홍 감독을 이사의 서면 질의로 선임한 절차에 대해서도 이미 감독을 내정 발표한 후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체부 감사 결과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첫째, 규정상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해 면접을 진행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감독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둘째, 면접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독대한 상황에서 실제 면접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이사의 선임 권한을 형해화하였습니다. 감독을 이미 내정 발표한 후 형식적으로 이사의 서명 결의를 거치는 것은 이사의 권한을 형해화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전임 감독인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게 이번 문체부 감사로 드러난 건데요. 원래 축구 대표팀 감독은 전략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 중에 이사회가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축구협회 전략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감독 후보자들을 접촉했다고 합니다.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히 정몽규 회장을 겨냥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면서 정몽규 회장의 책임 어느 정도인지 규명할 거라고 조치를 예고한 겁니다. 이번 중간 발표 결과는 10월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처분 요구도 그 이후로 예정돼 있는데요. 천안 축구 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 관리 같은 다른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체부 중간 감사 결과를 쭉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홍 감독이 계속 대표팀 감독을 하는 거냐 아니냐 궁금하실 텐데요. 문체부는 감독 교체를 비롯해 구체적인 후속 절차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체부 입장 조금 더 들어보면요.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지만 홍 감독의 계약을 무효화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이죠. 또 축구협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있는 만큼 협회가 국민 감정 등을 감안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홍 감독의 곁이 축구협회 결정에 맡기겠다는 거죠. 축구협회는 이번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왜 인정을 못하는지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고요. 지난 2월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죠. 그 뒤로 5개월 동안 100명이 넘는 후보를 두고 차기 감독을 물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지만 역풍을 맞았습니다. 축구인과 팬들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과정으로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거죠. 정몽규 회장과 당사자인 홍명보 감독도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축구 팬들은 이런 분노를 경기장에서도 드러냈는데요. 정몽규 나가, 홍명보 나가라면서 야유를 퍼붓기도 했고요. 축구협회를 비난하는 걸개를 걸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자 정 회장과 홍 감독 지난달 국회로 불려가서 선임 과정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추궁당하기도 했었죠. 왜 전력강화위원회의 그 판단을 안 믿고 11차 임시회의 있었죠? 11차는 없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참고자료 전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록! 제가 들고 있잖아요, 지금!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감독직에 임명이 됐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저희는 월드컵 예선을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선을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그러니까 임무라고 팀을 강하게 생각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있는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됐을 경우에는 사퇴의 용의가 있다. 이런 걸 분명히 밝혀주셔야죠. 축구협회는 어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홍명보 감독을 최종 후보 1순위로 꼽은 10차 회의록을 공개한 건데요. 15쪽 분량인 이 회의록엔 감독 후보군 17명을 5명으로 좁힌 과정이 담겨 있었는데요.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후보 압축 이후 과정은 정혜성 당시 정강위원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당시 정 위원장은 제가 책임감 있게 결정하겠다고 밝혔고요. 홍 감독은 후보 5명 가운데 외국인 감독 1명과 함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다만 5명 사이에 별도 순위는 없었습니다. 별도 순위는 없었지만요. 그렇다고 추천 방식이 객관적이진 않았는데요. 홍명보 감독을 추천한 전광위원들 채점 방식을 살펴보면요. 전부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전광위원은 K리그에서도 핫한 감독이라고 평가했고요. 다른 전광위원은 지난 월드컵에서 본인의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비교해 축구 철학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같은 주관적인 추천 이유를 남겼습니다. 반면에 반대하는 위원들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 지금 데려오면 문제점이 많다. 본인 측에서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여기에 다른 위원은 협회가 감독 선임에 대한 명분을 제시해주고 홍 감독 본인이 먹을 욕은 본인이 얻어먹어야 한다. 중재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내정 발표와 이사회 서면 결의, 최종 선임 발표 등 선임 절차를 준수했다 강조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이렇게 10차 회의록을 공개한 배경 앞서 홍명보 감독이 본인도 답답하고 억울하다면서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검증의 방법이 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 감독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저는 10차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1차가 약간 행정에 좀 착오가 있지 않았었나. 저도 답답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참 억울한 것도 저는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게 그 과정의 정상적인 절차를 걸쳤다고 얘기를 들었고 요번에 국회에서 가 보니까 약간 제가 들었던 말보다는 조금 다른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동의를 했냐 또 안 했냐 그동안 쭉 있었던 회의록을 뭐 전체적으로 한번 협회 내에서도 또 공개를 해줬으면 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쟁점이 되는 10차 회의록이라도 좀 이렇게 언론에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투명하게 좀 저도 알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있습니다. 이처럼 축구협회는 10차 회의록을 내밀며 이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축구계는 10차 회의보다 11차 회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 전 위원장은 10차 회의가 끝나고 물러났죠. 이후 이 전권을 이 기술 총괄이사가 쥐고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보니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 논란이 계속 뒤따르는 겁니다. 이 기술 총괄이사가 전권을 위임받는 과정은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죠. 홍 감독도 11차 회의에서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한 바 있죠. 때문에 11차 회의와 이후 과정 그리고 이 기술 총괄이사가 어떤 절차를 거쳐 전권을 위임받아서 홍 감독 선임을 결정했는지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그제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서 축구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건데요. 현장의 잘못된 관행 반드시 바로잡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는 대표팀의 사령탑 선발 과정 공정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 비판적인 여론
뒤집으려면 결과로 보여줘야 되겠죠. 이달 열리는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인 요르단전과 이라크전이 그 시험대가 될 텐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라크와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등과 B조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2위죠. 앞서 팔레스타인과 1차전에서 0대0 무승부, 오만과 2차전에서 3대1로 이겨서 1승 1무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는 10일 오후 11시 요르단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나흘 뒤인 15일 오후 8시에는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비판 여론이 잦아드느냐 아니면 사태 압박이 더 거세지느냐는 경기 결과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인데요. 박 검사를 비롯한 증인 참고인 대부분 불출석을 했지만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 수감 중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의 2달 정도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하에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제공시켜주고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예. 그 이외에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갖고 같이 모여가지고 음식과 다가를 즐기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은 뭐 수십 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한 그런 과정들이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먼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의혹을 수사한 인물이죠.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 사유를 민주당 주장에 따라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박 검사가 이 대표 관련 진술을 받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협박했던 겁니다. 또 박 검사가 공소제기 전에 뇌물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 사실 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다. 또 울산지검 청사에서 회식 후 용변을 봐 공용물 손상죄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는데요. 박 검사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제기한 음주 추태 의혹에 대해선 허위 사실이라며 이 의원을 고소한 상황입니다. 박상용 검사 어떤 인물이냐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2차례 직접 조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직권남용을 했다 주장하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강제해서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단 겁니다. 지난 4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필 진술서를 2장 공개했는데요. 박상용 검사가 연결해줘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만났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자신을 설득했다고 이어가는데요.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해달라. 그러면 재판 중인 사건을 나에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검찰 고위직과 약속했다. 이렇게 검찰 전관 변호사가 회유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반복해서 질의한 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죠. 이 전 부지사는 일관되게 있었다고 답하고 있고요. 청문회에서 이 질문이 거듭된 이유, 바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재판 때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차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재판 땐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비 대납 요청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방북비 협조 요청을 보고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추후 입장을 번복한 이유를 옥중 편지에서 밝혔는데요. 편지에는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담겼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이번 청문회를 두고 여야는 또 한 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과 같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치고 있고 또 시간 낭비 청문회 아니냐고도 공격했습니다.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 사유를 7가지로 이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근거를 갖추거나 이거 도대체 말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또 국민들을 호도하고 현혹시키는 이런 조사 청문회는 지금이라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재판의
관여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청문회는 이화영, 이재명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법무부에 박 검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료에는 최근 10년간 박 검사 자신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 그리고 박 검사 배우자가 판사시설 담당했던 사건 목록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박 검사가 담당했던 사건 목록과 압수영장 청구서 일체, 그리고 휴가 연차 내역도 내라고 했습니다. 법조계 반응은요, 가족의 휴가 기록이나 배우자의 판결 기록이 탄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먼지털이식으로 신상을 뒤져서 표적 탄핵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죠.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사화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박 검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선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 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말이죠. 수원지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입장문 냈는데요.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안 관련해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 혹은 기초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도 지적했는데요. 박상용 검사가 이 대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라면서 동시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방해 탄핵이라고 반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맞섰고요. 또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청문회 개최 적절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법 130조 1항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로서 법사위에 조사하라고 회부된 그래서 진행하는 탄핵조사 청문회입니다. 10월 7일부터 진행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미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든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국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강제 조치하겠다는. 이번 쌍방울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 이미 분명함에도 왜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을지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고 진실을 밝히라 국민들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이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2차 공판 준비 기일 오는 8일에 열리는데요. 이 사건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에요.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내야 했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자신의 방북기 $300만 등 모두 $800만 김성태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사실상 쌍방울에 $800만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6월에 재판에 넘겼죠. 대북 사업과 방북 성사 등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 대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세간 신고 없이 $800만 국외로 밀반출했다는 건데요.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올해 6월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달 20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 구형받았고요. 10일 뒤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 구형받았습니다. 총 4개 재판이 있는데 이 중 방금 말씀드린 2건은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에 1심이 선고됩니다. 이때 선고 형량 그리고 남은 재판들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분수령을 맡게 된 겁니다. 남은 2재판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나뉘어 진행됩니다. 대장동 사건은 백현동 의혹, 성남FC 의혹과 병합돼서 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법에서 아직 준비 단계라 선고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요. 2 재판 중 하나라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면 당내 이재명 대표 입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근 1심 선고를 앞두고 직접 여론전에 뛰어들었는데요. SNS에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보라며 30분 분량의 사건 관련 녹음 파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선 위증교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불복용으로 사전에 대비해놓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조금 전이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명품 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와 또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요.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수심위에선 불기소 권고를, 최재형 목사 수심위에선 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검찰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됐던 상황입니다. 검찰은 오늘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수심위 제도를 도입한 이후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거스른 사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례가 검찰이 수심위의 최 목사 기소 권고 따르지 않은 첫 사례로 기록되는 겁니다. 먼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론을 내린 이유부터 살펴보면요. 검찰이 청탁금지법의 경우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도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수수죄 지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엔 최재형 목사가 왜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지 볼까요?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명품 가방 등이 우호적 관계 유지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거죠. 검찰은 이런 결과가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된 의견이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났는데요. 야권이 국회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돌려보내는 상황이 마치 도돌이표처럼 반복이 되면서 또다시 국회에선 대치 정국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랑 최상병 특검법 두 개 아울러서 쌍특검이라고 하죠. 쌍특검과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 행사를 건의한 지 이틀 만인데요. 결국 3개 법안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은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조금 전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법 법안을 강행한 야당 탓으로 돌렸는데요. 이 관계자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 위법 소지의 법안을 낸 더불어위헌당이라고 불리는 것은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요,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 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우리 국민의 분노는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도돌이표처럼 거부권을 쓸 때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적용하라는 민심을 직시하십시오. 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각 대응하겠다는 거죠. 앞서 본회의 개최 열세를 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10일 이전에 재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힌 바 있죠.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에 김 여사 관련해서 증인을 다수 채택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구성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다른 목소리 냈겠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당연한 결정이었다 맞섰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제2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자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을 향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면서 반헌법적 법안을 재발의하는 일을 중단하라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간사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야당이 특검법 등 재표결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여당의 단일 대우 유지용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통상적으로 하는 행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 여사 공개 사과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권 내에서 말이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살펴보면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셔야 한다. 궁색한 핑계도 하루 이틀이다면서 특검법 강행 처리, 거부권 행사, 법안 폐기라는 바보들의 행진도 언젠가는 멈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법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고 대통령실이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각종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당의 노력이 매번 여사 문제로 묻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다며 김 여사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지금 사과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김건희 여사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김 여사 사과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미국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조금 전 TV 토론이 끝났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두 대선 후보가 아니라요,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들이 맞선 겁니다. 민주당 월즈 후보, 또 공화당 벤스 후보 간의 격돌인데요. 워낙 대선 후보들이 초박빙 경합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2인자 후보 간 격돌에도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 간 토론은 처음입니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즉 대통령 후보 토론은 지난달 10일 이후 두 번째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진행된 부통령 후보 토론이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부통령 후보 토론은 각각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리전 성격도 짙다고 볼 수 있겠죠. 차기 행정부 2인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토론 어느 때보다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이 두 부통령 후보 서로 진보와 보수 색채가 뚜렷한 데다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왔다는 점 때문이죠. 정반대일 것 같은 두 인물 공통점도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미국 중서부 지역 출신으로 군복무를 했고 흑수저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후 월즈는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2006년 정치에 입문한 옆집 아저씨 스타일이고요. 벤스는 명문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벤처 투자자로 성공한 야심가입니다. 외모에서 보듯 풍기는 이미지도 정반대입니다. 두 부통령 후보들 외교, 이민, 낙태 등 전방위 이슈에서 상대 측 실정을 부각시켰는데요. 물꼬는 월즈 후보가 텄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과 북한 쪽으로 돌아섰다고 공격했고요. 또 동맹국들이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리더십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벤스 후보는 미국이 유일하게 큰 전쟁을 치르지 않은 건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였다고 방어했습니다. 또 당신의 러닝메이트인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있을 때 테러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반격까지 했습니다. 선거는 부통령 후보가 아닌 대통령 후보가 주인공이죠. 하지만 이번 토론에 1인자 비판에 양측 다 총력을 쏟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론은 어떨까요? 오늘 TV 토론을 두고 미국 CBS가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누가 더 잘했냐는 물음에 시청자들은 공화당 벤스 의원이 더 잘했다 42%, 민주당 월즈 주지사가 이겼다 41%, 그리고 동률이다 이런 평가가 17%였습니다. 초박빙이라 볼 수 있죠. 지난달 있었던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선 해리스 후보가 판정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중동 지역의 위기가 커지고 있죠.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막판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각 입장을 보면요.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제공약은 흔들림 없다. 이스라엘이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조직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며 이란을 강한 어조로 규탄, 이스라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강조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계적인 대참사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바이든과 해리스가 우리를 3차 세계대전으로 이끌고 있다. 해리스가 4년을 더하면 세계는 불타 사라질 것이다. 내년 대선에서 이기면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되찾을 것이라며 해리스 책임론을 내세워 대선 쟁점안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대선 상황까지 따끈따끈한 오늘 이야기를 핵심만 짚어봤습니다. 중동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180발을 퍼부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란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한 데 대한 보복 조치다. 삐삐 테러에 이어서 헤즈볼라 수장까지 암살당하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헤즈볼라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거죠. 여기에 이스라엘, 이란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재보복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복을 시작한 이란과 물러서지 않는 이스라엘, 중동 지역 긴장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헤즈볼라를 밀어붙인 이스라엘, 뜻하지 않게 대내외의 첩보전 수준을 과시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촉즉발 중동 상황부터 이스라엘 첩보정 능력 뒷얘기까지 몰랐던 이야기 더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식이 충전될 때마다 이 배터리에 불이 한 칸씩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지식 충전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 세 분의 이야기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이 하나 저희 뒤로 떴네요. 네,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 설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란 공격으로, 이게 식당이라고 하네요. 식당 사진이라고 하는데, 임 소장님,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로 이란이 이번에 보복을 감행했길래 이 정도로 파괴력이 강했던 거죠? 이번에 쏟아부은 폭탄이 총 180발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180발,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180발이라고 하면 좀 막연한데, 네. 과거에 우리 걸프 전쟁 기억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걸프 전쟁이 한 6주 정도 진행이 됐던 그런 전쟁이었는데, 예. 그 6주 전쟁 동안에 이라크가 쏟아부었던 미사일의 총량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인가요? 88발이에요. 88발이요. 지금 저 화면을 보면은 거의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미사일이 쏟아지네요. 네. 예. 그런데 이 하룻밤에 180발을 쏟아부었다고 하니까 네. 짐작을 하시겠죠.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군요. 그런데 이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소수의 부상자만 생겼을 뿐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강철 지붕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있었다라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 화면에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3중으로 되는 방공망이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임 의원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탄도탄 요격 체계는 맨 상층부부터 성층부부터 요격을 시작하는 에로우3와 그 네. 밑에 중간 단계를 요격하는 에로우2, 하층부를 요격하는 데이비드 슬링, 다윗의 돌팔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강철 지붕이라는 뜻의 아이언돔은 사실 전문적인 탄도탄 요격 체계는 아닙니다. 이 체계는 가장 하층에서 날아오는 박격 포탄이나 로켓탄 같은 것들을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고, 제한적인 탄도탄 요격 능력을 히트킬로써 보여주죠. 그리고 데이비드 슬링하고 같은 레이더를 공유하기 때문에 작전 반응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서 요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이언돔이라는 게 이번에 이란으로부터의 180발 미사일을 막아내는 데는 어떤 역할을 좀 했던 거죠?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로 사격을 한 미사일이 파테2라는 미사일인데, 이거는 탄도탄이 아니라 HGV 형식의 초음속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렇군요. 속도가 약간 빠른, 기존의 보통의 순항 미사일보다 속도가 좀 더 빠른 순항 미사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후방의 모터 부분에 추력 편향 노즐로 해서 마지막에 낙하할 때 보면 궤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격 작업을 조금 까다롭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고도가 애매한 고도로 날아오다 보니까 탄도탄이 아니라 맨 위에 에로우3와 에로우2의 사이 공역으로 날아와서 마지막에 낙하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에로우2, 데이비드 슬링, 아이언돔이 중첩돼서 계속 요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요격이 굉장히 까다로운 작전이었던 거네요. 요격을 하기에 이번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이게 함정이 지금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스라엘만의 능력으로 요격 작전을 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이스라엘의 방공 작전은 미 중부군 사령부의 통합 방공 작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미군과 함께 연합 방공 작전을 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미 중부군 사령부의 연합 방공 세력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여러 국가들이 있거든요. 요르단이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사실 방공 작전을 도와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로 낙하되는 미사일의 수량은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 몇 발이 낙하되는지 한번 세봤는데 세보셨어요? 네. 네네. 몇 발이던가요? 최소 13발 정도가 정상 속도를 유지하면서 낙탄을 했고 예. 요격을 해서 추력을 잃은 상태로 낙탄이 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24발 정도가 낙탄을 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그런데 미사일 방공 작전은 모든 세력을 요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 가치가 높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략시설물들의 중점 방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날라오는 미사일 한 발당 2발의 요격탄을 통상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80발 가량이 날라오고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기능을 해서 네. 꽤 많은 수량을 뭐 격출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한 200발 가량의 요격탄이 동원되지 않았는가.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요격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추력 편향 노즐에 의한 궤도의 불균형 예. 이런 것 때문에 한 최소 13발에서 24발 정도는 놓쳤다라고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방공망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친숙한 건 아이언돔인 것 같습니다. 성 교수님, 아이언돔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위력을 좀 발휘를 했다고 좀 쉽게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아이언돔이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지는 사실상 이번 사례보다는 예. 하마스와의 전쟁, 가자 지구에서 앞서 사례, 예. 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가삼 로켓이라는 그 로켓을 쐈을 때 네. 이스라엘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아이언돔 방공망입니다. 그러니까 70km 밑으로 낮게 오는 것이고 그러한 가삼 로켓을 뭐 보통 공격을 하면 하루에 한 300발 네. 아니면 500발이 계속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아이언돔을 이용해서 가삼 로켓을 요격을 함으로써 자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아이언돔도 역시 민간인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날아가는 가삼 로켓을 요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민간인 지역이나 재산 피해나 어떤 전략 자산의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날아오는 로켓만 딱 선별해서 요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럼 다윗의 돌팔매랑 에로 시리즈는 이번에 또 어떤 역할을 좀 했나요? 다윗의 돌팔매는 예.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이란이 쏜 미사일들에 대해서 예. 탄도미사일은 아니지만 순항미사일 중에서 조금 속도가 빠른 미사일들에 대한 요격 작업을 했던 것이죠. 제가 듣기로는 이런 방공망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임상호 소장님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국방 비용에 따졌을 때도 상당한 부담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이란이 공격을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이 거의 다 막았다. 그러면 뭐 이스라엘의 승리다, 이란의 뭐 예. 패배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비용을 놓고 따지고 보면은 이란이 쓴 비용은 그리 크지가 않고 네. 오히려 그걸 막기 위해서 사용된 이스라엘의 방어를 위한 비용이 어마어마한 천만억적인 숫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로켓, 미사일 이런 것들은 아주 싼 가격은 몇백 달러에다가해서 뭐 몇천 달러 정도 수준인데 반해서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 이거 하나 막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뭐 몇만 달러, 4만에서 10만 달러 사이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치르는 대가, 그러니까 인명 피해는 없지만 이 치러야 비용. 그렇죠. 예. 비용을 따지고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써야 될 군사 비용이 한 10배 1 정도도 쓸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되죠. 임 의원님, 그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는 건데 그럼 이란이 계속해서 저런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경우에 이스라엘로서도 상당한 부담이잖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이란은 추가적인 공격을 하기가 대단히 제한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을 할 경우에 이란이 입게 될 피해가 훨씬 더 크거든요. 지금 나스랄라에 대한 폭격 작전이 진행이 된 다음에 레바논의 정부군들은 정부군 국경 지역에 3개 여단이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과의 교전을 피해서 북쪽 지역으로 이동해 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수도 베이루트를 이스라엘군이 점령하지 않는 이상 자기들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 상태에서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180발 가량의 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보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보복하지 않을 거야. 예. 라고 하면서 이제 그만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네.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만 더 버티면 예. 지금 개발 중인, 지금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서 개발하고 있는 핵탄을 완성시킬 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예. 이스라엘과 전면적인 교전을 벌일 능력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4월 달인가요? 예.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규모의 한 1,000기 가까운 드론과 순항미사일 탄도탄 공격을 가했는데 거의 그렇죠. 피해를 못 예. 입혔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F-35를 보내서 원자력 핵 개발 단지 인근에 있는 예. 방공포대를 공습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란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반격 능력을 이란이 네. 격퇴시킬 자산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최근에 러시아로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몇 안 되는 수호이 35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네. 수호이 35 전투기 자체도 4.5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에 5세대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군사 교리를 살짝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은 핵전쟁으로까지의 비화를 이걸 확전의 사다리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아랫 단계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첨단 군사 기술 기제를 공세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확전의 사다리가 더 올라가는 걸 방지하고자 하지만 더 이상 안 되겠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판단에 들어서게 되면 3선 옵션이라는 거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비공식적이지만 90발에 달하는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돌핀급 잠수함에서 SLCM이라는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을 사격할 수 있고 탄도탄도 사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선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여기는 주변국의 대가치 표적 도시들을 전부 핵 공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얼마 전에 지금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헤즈볼라가 더 이상 분쟁 수위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리면은 레바논은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거 자체가 그런 3선 옵션 위협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번 사실 이란의 공격이요. 사실 그 도화선이 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 잠깐 언급도 하고 있는데 바로 하산 나스랄라요. 얼마 전에 이제 암살이 됐던 인물이죠. 이 하산 나스랄라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이란이 발끈한 걸까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인물이죠. 사실 헤즈볼라의 상징이다. 헤즈볼라의 상징이다. 헤즈볼라 자체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헤즈볼라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고요. 네. 1992년부터 헤즈볼라의 최고위직입니다. 즉 사무총장직을 맡아서 헤즈볼라를 이끌어왔고요. 그다음에 2000년에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고 있던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도록 계속해서 이스라엘군을 괴롭혀온 헤즈볼라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나스랄라고요. 그리고 2006년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제2차 레바논 전쟁 당시 역시 이스라엘군이 지상군이 레바논 국경으로 들어왔을 때 상당히 고전하게 되는 왜냐하면 지하 터널이라든지 땅굴이라든지 부비 트랩이라든지 여러 인프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군을 상당히 괴롭혔거든요. 그래요? 본인도 그렇게 숨어 다녔었던 건가요? 그렇죠. 나스랄라는 사실 공개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럼 거의 지하에서만 생활을 하고요. 연설을 하더라도 지하의 벙커에서 텔레비전으로 연설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보안을 유지하는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렇군요. 그럼 지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다는 건데 이렇게 꽁꽁 숨어있던 나스랄라를 어떻게 좀 차단할 수 있었던 건가요, 이스라엘은? 제 생각에는 휴민트를 가동한 것 같습니다. 휴민트요? 이스라엘의 정보작전 역량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모사드가 8개 기능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초메시라는 담당국이 있어요. 그래요? 여기랑 이스라엘 방위군의 군사정보국 아만이라고 통칭되는 기관이 있는데 이 아만에도 504 부대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관이 휴민트를 잘 운영하기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2019년 1월에 이란의 테헤란에 있는 모 상가 공장 건물이 하나가 털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란이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서 파키스탄의 칸 네트워크와 접촉을 해가지고 핵 개발을 위한 대량의 자료를 사 모아서 보관하고 있던 시설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다른 기관들은 다 몰랐는데 모사들은 그걸 주목하고 있다가 야간에 급습을 해가지고 경비원이 자리를 빈틈을 타서 500kg 분량의 문서와 CD를 절취해서 나와가지고 국제사회에 공개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뒤집어버렸죠. 그 계기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납니다. 어마어마한 휴민트라고 하면은 뭐 쉽게 말하면 스파이를 심어놨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스파이만 심어서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스파이를 심더라도 실시간으로 그 나스랄라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좀 경로를 추적하려면은 여러 장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 의원님? 여러 장비들도 필요할 거고, 근데 그 모든 정보 중에 정보 역량을 판단할 때는 총상 3가지 역량을 봅니다. 인간 정보, 신호 정보, 영상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이 3가지의 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첩보가 정보로 가공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 모든 기능이 다 뛰어난데 그 중에서도 휴민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호 장비, 영상 장비가 뛰어나더라도 그 바로 옆에 숨어 있는 간첩이 가장 위험한 법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 그럼 정보전 수준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보전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 뮌헨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임 소장님, 저게 어떤 영화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화 뮌헨. 우리 그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뮌헨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올림픽. 그렇죠.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들이 이제 큰 피해를 입었던 그때 그 살해를 11명 선수를 살해했던 그 단체가 바로 팔레스타인 단체 검은 9월단이라고 하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이거를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보복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다룬 영화였는데 결국은 최근 6년에 걸쳐 가지고 그 20여 명 대원을 한 명 찾아서 끝까지 한 명씩 결국은 암살하는, 끝까지 추적하는. 그렇죠. 이제 그 정도의 정보력과 어떻게 보면은 그 첩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좀 무시무시한 존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임 의원님께서 앞서서 이제 얼마나 이 모사드의 역량이 뛰어난지를 설명을 해준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또 대표적인 사례가 아돌프 아이히만 체포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사건입니까? 아돌프 아이히만은 너무도 유명한 그 유태인 학살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낸 주범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쟁 범죄자이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았어야 하는 지금 사람인데. 영상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이죠. 가운데 지금 연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 법정의 스계까지의 모사드가 굉장히 관여를 한 거죠. 저 사람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도주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었는데 모사드가 긴 추적 끝에 결국 어딘지 특정해서 잡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강제로 이스라엘로 이제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홀로코스트의 기억이 너무 빨리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을 되살려서 전 세계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입장을 강변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정의 재판을 받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모사드가 찾아서 잡아온 거죠. 끝까지 지적을 해서 잡아왔던 그런 사례군요. 그런데 성 교수님, 이렇게 저희가 쉽게 이제 와닿는 거는 모사드는 유명하니까 알고 있는데, 사실 모사드 말고 이스라엘군의 정보기관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관들이 좀 있습니까?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사드는 이제 대외 정보부고요. 그다음 이스라엘 내부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내 정보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베트라고 그러죠, 보통.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이스라엘 군 정보국이 아만이라는 군 정보국. 아만이요? 군 정보국이 이렇게 3개의 정보부가 있고요.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네요. 그다음 그래픽에 이제 8200 부대가 저기 보이는데요. 주로 해킹과 코딩, 그다음 사이버 첩보, 그다음에 해킹까지 하는 그런 중요한 부대가 8200 부대고요. 그다음 시각 이미지를 분석하는 부대가 또 9900 부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 8200, 9900 아만이 다른 부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정보국 아만 예하에 8200 부대, 9900 부대, 504 부대, 방척 부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역할을 아주 철저하게 나눠놓은 거네요. 군 정보기관 밑에. 그런데 임 의원님, 제가 듣기로 이번에 나스랄라 암살 작전에 이 모사드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군 정보기관까지 완전 총출동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어떻게 겁니다. 좀 총출동이 됐나요? 제가 봤을 때는 모사드 예하에 한 개 기관이 있거든요. 정보수집국이라는 초메시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전 세계 15개 지역 국가의 해외 비밀 거점을 운영하면서 각종 첩보를 긁어모읍니다. 그 초메시에 있는 요원들이 헤즈볼라 내부의 상당 부분 침투를 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모사드 예하의 기술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술국에서 삐삐 폭탄이 지금 유명하잖아요. 앞서 일어났던. 그렇습니다. 그 삐삐 폭탄을 제조해서 레바논 지역에 공급하는
임무를 유령 회사를 통해서 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모사드가 관여를 해서 나스랄라가 공식 석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 예. 군사정보국 중에 504 부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부대가 휴민트를 주로 운영을 하는 부대입니다. 휴민트. 예. 504 부대의 주로 관할 거점 지역이 종심 600km 이내의 지역, 즉 레바논 일대를 주로 활동을 하는데 헤즈볼라 내부에 상당히 많은 휴민트 역량을 심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200 부대가 시긴트, 신호 정보를 주로 수집을 하고 해킹 툴에 의한 해킹을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방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위성, 항공기, 드론 이런 것에서 식별된 정보들을 영상 정보들을 9900 부대가 네. 일일 단위로 업데이트 분석을 해서 그 AI 툴이 있습니다. 합소라 라벤더라는 AI 툴이 있는데 예. 요걸 통해 가지고 마지막 최종 검증을 해서 나스랄라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건물 몇 층에 있을 것이다를 예. 특정을 해낸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야말로 정보 역량을 이번에 총 집결한 건데 그 이유가 사실 나스랄라가 그동안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궁금한 게 지금 그래픽의 가장 오른쪽에 나오는 게 9900 부대인데 이에 관련해서 임 소장님이 퀴즈 하나 좀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퀴즈일까요? 퀴즈를 예.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아마 예. 시청자분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아, 예, 이 퀴즈군요. 예. 예, 이스라엘 9900 부대는 땡땡 땡땡땡 직원도 뽑는다. 직원도 뽑는다. 예. 유성 교수님 알고 계십니까 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예, 네. 예. 전문가분들이시니까 대부분 답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답을 좀 공개를 해주시면 뭐 어떤 직원을 좀 뽑을까요? 자폐 증후군 직원도 뽑는다. 아, 그렇군요. 천재 자폐증 직원.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퀴즈를 맞히면 좌측 상단에 있는 배터리가 한 칸 차서 지식이 예. 하나 충전되는 걸로 되어 이제 있습니다. 용어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 원래는 이제 정식 이름은 자폐 증후군인데 네.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자폐증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자폐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특정 분야에 굉장한 어떤 그 천재적인 능력이 소질을 발달한, 예.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까 9900 부대를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예. 9900 부대가 이제 공간, 시각적인 어떤 민감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어느 아스팔트에 뭐가 살짝 새로 공사가 들어갔다라는 것까지 눈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예민함.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이 일부 그 천재적인 어떤 수준의 그 자폐 증후군 환자들이 이걸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직원으로 뽑는 그런 상황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뭐 스파이를 통한 인적 자원, 뭐 모사드 얘기 이런 거 해봤지만 사실 이번 작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무기라고 함은 많이 알려진 벙커버스터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벙커버스터 이번 작전에 어떻게 좀 활용이 됐나요, 임 의원님? 벙커버스터는 BLU-109라는 기본탄을 예. 바탕으로 한 개량탄 버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사용한 것은 GBU-31V3라는 탄종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 탄종 같은 경우는 이 탄종에 이스라엘은 GPS 정밀 유도 키트인 제이담 키트를 장착해서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네. 요건 F-15 한 기당 2발, F-16 한 기당 2발 정도의 폭탄을 장착할 수가 예. 있어요.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각종 정보 매체와 그 정보 기관 그리고 AI 기능을 활용해서 네. 타격 시점을 이제 특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저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냥 되는 대로 때리는 게 아니라 퇴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퇴로를요? 예. 그래서 헤즈볼라 본부가 있는 본부 건물을 땅굴을, 둘러싸고 예. 있는 주변의 4개 건물들, 예. 이 건물들에 대한 어떤 평면도라든지 예. 토목 건축 기사를 뭐 포섭을 한다든지 해서 네네. 도대체 헤즈볼라 본부에서 지하로 저게 어디로 통로가 연결되는지 다 파악을 한 상태에서 예. 4개 건물들의 기층부 내 귀퉁이에 먼저 폭격을 가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상층부부터 두 발씩 해서 4개 건물에 40발의 폭격을 가하고 예. 그다음에 헤즈볼라 본부에다가 마지막 한 30발 정도의 폭격을 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초 간격으로 퍼부어서 계속 돌파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폭사를 하도록 만든 거죠. 그런데 저 18m가 사실 적지 않은 깊이 아닙니까, 송 교수님? 네. 굉장히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건데 저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사진도 구멍이 하나만 뚫려 있네요. 이렇게 한 곳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팍 예, 이렇게 그렇지 봐요. 않으면 예. 먼저 들어갔다 폭탄으로 막혀버리면 예. 18m, 20m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한 80여 개의 폭탄을 떨어뜨려서 지금
헤즈볼라의 하산 나스랄라와 회의를 중인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안에서 이제 폭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임 의원님, 그런데 헤즈볼라가 저렇게 땅굴을 파는 비결, 이렇게 능력 이런 게 북한에서 전수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북한은 장기간 헤즈볼라에게 각종 무기 체계와 예. 땅굴을 파는 기술을 전수를 해줬고요. 그 수백 킬로미터에 따라서 건설된 땅굴을 통해서 헤즈볼라는 급속도로 세력을 신장시킬 수 예. 있었습니다. 지금 저런 땅굴이군요. 예. 그리고 저 땅굴보다 더 중요한 게 헤즈볼라 지도부가 이번에 못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레바논도 방공포대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란도 헤즈볼라를 보호하겠다고 얼마 전에 최신형 방공미사일 포대도 갖다 놨었습니다. 그런데도 못 도망갔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적을 폭격할 때 단순히 타격기만 간 게 아니라 전자전기가 먼저 들어가서 일대 전체에 대한 전자전을 수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F-35I에 의한 공세 제공, 지원을 받는 상태 하에서 타격기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럼 사실 헤즈볼라 이렇게 수작을 제거하기 앞서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삐삐 테러 사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삐삐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사실 통신 장비를 이용한 첩보 작전은 유명하잖아요. 좀 어떤 작전들이 좀 있었습니까, 이분이? 아까 저희가 영상으로 만났던 예. 위넨 그 영화 속에 위넨, 나오는 예. 거기서 이제 암살 대상 중에 한 명이 호텔방에서 전화기를 받다가 전화기가 터지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무전기에 뭐 과부하를 가해가지고 해킹 툴을 심어서 배터리를 과열시켜가지고 터트려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다거나 네.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점에서 임 소장님이 두 번째 퀴즈 하나 좀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뭘까요? 네, 두 번째 퀴즈를 제가 드리면은요. 네. 방금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에서 휴대전화를 땡땡땡땡로 폭파시킨다. 여기서 땡땡땡땡으로 다음절 폭파시킨다. 땡땡땡이 무엇일까 이걸 맞추셔야 되는데요. 뭔가를 연결을 시켰다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개인 휴대전화에다가 예. 이 네 글자 이것을 심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프로그램들끼리의 충돌 그래서 그래요? 과열로 인한 폭발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거거든요. 잘 상상이 안 가는데 답이 뭔가요? 자, 답은 악성 코드입니다. 악성 코드요? 네. 악성 코드를 심으려면은 뭐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니까는 심습니까? 이번에 네. 이제 삐삐 사건 때도 이제 그랬는데 예.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제작 업체가 이제 대만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유럽으로 가서 유럽의 유령 회사가 그 중간에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거치는 과정에서 그 전화기 안에다가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런 뭔가를 심을 수도 있고 네. 물리적인 게 아니라 그 전산상으로서의 어떤 악성 코드를 심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특정 시간에 정확하게 폭발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게 과열을 일으켜가지고 그 배터리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폭발을 네. 시킬 수도 있는 이런 작전을 쓰는 것이죠. 요새는 뭐 AI를 동원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AI를 동원해서 통신 장비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임 의원님? 이스라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AI 워페어는 통신 예. 장비에 대한 해킹이 아니라 예. 타격 대상을 특정하는 타격 겁니다. 대상을 예를 들어 제가 아까 합소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히브리어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합소라라는 체계는 9900 부대 같은 곳에서 영상 자료 분석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 해주면 예. AI가 그거를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돌려서 타격을 해야 될 건물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특정해내는 거죠. 그리고 라벤더라는 체계는 네. 제거해야 될 저 건물 안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할 표적이 어떤 인간 정보다, 인간 표적이다라는 것을 특정하는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군요. 하급전사, 고급전사, 고위 간부 이런 것들을 네. 특정해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성 교수님 궁금한 게 사실 이번 헤즈볼라 암살 작전, 수장 암살 작전 이 미국도 몰랐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미국은 우방국이잖아요. 이스라엘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예. 일단 작전이 진행된 이후에 사후 보고, 사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이제 그 작전 하는 기간 중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죠.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미국 쪽으로는 상당히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는 동맹국에 가까운 이스라엘이 이 중요한 작전을 진행하면서 전혀 미국에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협상은 사실은 물 건너갔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네. 상당히 이제 실망했던 작전이었죠. 그 얘기인즉슨 이스라엘로서도 본인들의 이제 정보 역량을 총집결해서 이번 작전을 수행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우방국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에게 좀 선제적으로 알려주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런 측면도 있고 알려주면
알게 되면 미국도 나중에 또 이거 부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몰랐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미리 알려주면 또 미국이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작전 이후에 알려줬다 그렇게 나온 거 있습니다. 개인 간에도 궁합이라는 게 있고 국가 간에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정부하고 미국 정부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바이든 정부하고 네타냐후 정부는 지금 그 최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영향도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미 군은 몰랐을까? 미국 정부 말고 그 밑에 있는 미 군은 몰랐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미 군은 알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공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 중부군사령부의 연합방공체계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40~50대에 달하는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보낼 정도면은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훈련이라든지 어떤 뭐 비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모를래야 아마 모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스라엘 정보의 역량, 뭐 정보부터 시작을 해서 무기 그리고 통신까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코너를 마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앞서 나왔던 퀴즈를 한 번 더 맞춰보는 코너가 있거든요. 퀴즈 한번 띄워봐 주시죠. 네, 휴대전화를 땡땡땡땡으로 폭발시킨다. 퀴즈를 내주신 임 소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패널 분들이 한번 맞춰봐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맞춰봐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악성 코드. 네, 이렇게 해서 악성 코드 답을 맞추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충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나스랄라 암살과 또 중동 긴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